잘 들리시죠? 예. 예, 그럼 아까 하던 말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주거권, 국민의 기본권의 주거권을 어떻게 잘 보장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 접근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반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예, 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변호사님, 안정시켜서 잠깐 네, 저기 PPT 올릴까요? 네, 예, PPT가 있는데 다들 보고 계실 건데 아, 저는 제가 보고 있거든요. PPT 좀 그럼 저 올려주십시오. PPT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어. 예. 네, 네, 네. 예, PPT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제목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은 가장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냐? 그 위에 이제 세 개는 충분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서의 세 개입니다. 1번, 2번, 3번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 지금 하는 속도로 하면 된다. 지금까지 충분히 한 거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 계획된 것도 충분하다. 이런 견해죠. 1번. 충분하지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주택자가 문제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충분하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충분하고 지금 계획되는 게 충분하지만 장기 공공임대가 적어서 장기 공공임대만 많이 공급하면 된다. 세 번째, 충분하지만 집이 많이 낡았으니까 노후화된 주택을 빨리 새로 좀 더 개선해서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 부족하다. 부분적으로 조금 뭐 청년들한테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적으로만 조금 더 하면 된다. 공급을 약간만 더 늘리면 된다. 이런 견해인 거죠. 다섯 번째, 어림도 없다. 주택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그 회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이 지금까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주택을 조금만 더 공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많이 말씀해 부족하다고 보시죠. 생각해요. 많이 부족하다. 예. 다들 그렇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새 집이 예. 많이 부족합니다. 폐집이 많이 부족하다. 집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저희 같이 가난한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건지, 뭐 미부장도 많고 그러는데 저같이 가난한 사람은 갈 데가 없거든요. 여전히 월세 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 그 국토부는 집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국토부는 주택 보급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집이 별로 부족하지 않고 1년에 한 50만 호 정도 공급하면 충분한 거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 지난 30년간 주택을 2배를 공급했는데 왜 부족하다는 말이냐. 이제 주택 보급률 100%도 넘었다. 가구보다 이제 주택이 더 많다. 주택이 안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더 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면서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지금 계획된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좀 떨어질지도 혹시 몰라요. 집값은 자산 가격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집은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집에서 애들이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독립 못하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다들 애들 독립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해도 집이 잘 없어요. 신혼살림 할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적정한 주택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런 아주 열악한 주거들이 있단 말이죠. 적정한 부담 가능한 적정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이런 형태의 주거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것이 적정한 부담 가능한 적정 주택이라면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옥고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주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린 피부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통계는 그러면은 충분한 것처럼 보이냐? 예, 통계를 잘못된 걸 써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OECD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주택 수급 판단 지표는 주택 보급률이 아닙니다. 1000명당 주택 수입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한국은 202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000명당 주택수가 357호입니다. 평균. 이걸 다가구의 경우에 구분 호실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면 그러면은 403호가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막 결국 많은 게 아닙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0명당 주택수가 328호죠. 그런데 외국은 어떻냐? 일본은 1000명당 주택수가 494호입니다. 프랑스는 590호입니다. EU 평균이 491호. 한국의 1000명당 주택수는 OECD 최하위권입니다. 1인당 주거 면적도 한국은 1인당 32.9제곱미터고 일본이 40.2제곱미터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집이 좁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20% 이상 넓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등 주택 재고 감소에 따른 교체 수요가 항상 필요하죠. 또 지금 재택근무나 이런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공간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구 감소하니까 곧 집값 떨어질 거고 주택 공급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인구 감소를 감내할 것이냐. 저는 인구 감소를 감내하는 정책을 국가 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인구는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해야 되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거꾸로 과연 집을 공급하는 것이 인구 감소하고 관계가 없느냐. 저는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담 가능한 좋은 집,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혼자 나가서 살 수 있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했다면 과연 이렇게 인구가 감소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높고 가계부채가 많으면 그 동네는 애를 잘 안 낳습니다.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애를 안 낳습니다. 서울이 가장 집값이 비싸거든요. 또 지역별로 통계를 따져보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데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애를 잘 안 낳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부담이 적고 집값이 저렴하게 내가 적정 주거를 광범위하게 공급한다면 그러면 독립하고 애도 낳고 충분히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적정 주거가 어떤 주거냐? 적정 주거는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자세히 설명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가격이나 그 렌트가 자기 소득으로 봤을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PIR은 대체로 5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이 자기의 연봉, 자기 총소득, 연간 총소득, 그 가구의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총소득의 한 5배 이내로 주택 가격이 형성돼 있어야 그게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내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내가 벌어서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죠. 30년간 열심히 벌어서 이제 또 뭐 대출해서 사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렌트로 하면 PIR이 대체로 20. 렌트는 이제 RIR, 렌트 인컴 레이쇼죠. 그리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이제 렌트하고 관리비를 다 포함해서 하우징 코스트로 따지는 게 사실 더 정확하죠. 그래서 하우징 코스트 인컴 레이쇼 이렇게 했을 때 그 월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월세가 한 20% 정도 미만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내 소득으로 그래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적정 주택 그리고 어떤 면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이 면적 기준도 우리가 굉장히 아주 열악하게 지금 설정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인당 최소한 한 35, 40 정도의 1인당 한 40제곱미터 정도를 공급한다는 걸 국가 목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그걸 최저 주거 기준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 40제곱미터 평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한 40제곱미터 정도는 평균적으로 1인당 평균 공급하자.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도 지금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거든요. 이것도 한 25제곱미터 정도는 최저 주거 기준으로 설정해서 공급하자.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점점 그런 기준은 높여가야 되겠죠. 계속 더 많은 공간을 공급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삶의 질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출퇴근 시간입니다.
이런 적정주거는 내가 출퇴근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게 많은데 자살률 이런 거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은데 압도적으로 이런 게 출퇴근 시간입니다. 수도권은 평균 출근 시간이 1시간 50분, 1시간 27분이거든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예, 전 국민 평균을 해도 수도권만 아니라 전 국민 평균을 해도 출근 시간이 50 몇 분입니다. 52분, 56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OECD 국가들을 보면 스웨덴은 출근 시간 18분이거든요. 국민 평균 출근 시간이. 스웨덴 1등입니다. 평균 출근 시간이 18분이고 아일랜드 같은 데만 한 25분 됩니다. 평균 출근 시간이요. 그러면 우리는 출근 시간을 지금도 획기적으로 줄여든 정책을 반드시 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정 주거라는 것은 그래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주거여야 되고 일정한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또 상당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그러면서도 가격이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주거가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공부해야 된다.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1천인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죄송합니다. OECD 평균 수준이 한 1000명당 500호 정도 됩니다. EU 평균 수준이 한 1000명당 500호 정도 되는데요. EU 평균 수준이 1000명당 500호 정도로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447만 호, 비수도권에 291만 호, 합계 전국적으로 738만 호를 공급해야 됩니다. 이거 당장 부족한 호수다.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노후주택 교체 수요 37만 호 별도입니다. 물론 이제 이 다가구 구분 호시를 별개의 이런 주택으로 계산하면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OECD 평균만 해서 되겠습니까? EU 평균만 해서 되겠습니까? 프랑스는 천인당 주택수가 590호거든요. 예, 프랑스는 땅값 땅값도 굉장히 쌉니다. 전국토의 땅값이 GDP의 1배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전국토의 땅값이 GDP의 거의 5배에 육박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여튼 뭐 우리가 정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OECD 상위권으로 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면 뭐 최소한 천인당 주택수가 550호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주택이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 주택이 된다. 목표는 저는 국가적인 목표로 최소한 출퇴근 시간을 평균 출근 시간을 한 30분 정도를 국가 목표로 한번 제시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런 OECD 국가에서 굉장히 어떤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30분 해봤자.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이 18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목표 자체가 없어요. 출근 시간, 국민들이 평균 출근 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국가 목표 자체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적정주거, 부당한 적정주거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아주 많이 공급해야 된다.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주거환경 정비사업 제가 이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들이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유형이 또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 통틀어서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사업기의 사업성을 높여서 토지 용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죠. 일부 추가 공급하고 그런 일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도시들을 정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집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건 말 그대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데 주안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집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이 공급하려면 굉장히 신도시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공공주택법, 공공주택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이런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요. 이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신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죠.
임야 농지 등 비주기용 토지를 공용 수용 환지 등을 통해서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죠. 기존의 임야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집이 없으니까 네, 그런 집이 없는 곳에 물론 일부 대지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주거용이 아닌 토지를 공용 수용한 다음에 주거용으로 바꾸는 거죠. 주거용으로 바꿔가지고 대규모로 공급하기 때문에 많은 집을 공급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사업의 기존에 저희가 신도시 개발을 했습니다만 특히 일기 신도시 사실은 최초의 신도시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도 완전 신도시입니다. 뭐 도시라는 것은 사실 다 신도시예요. 처음에 정치 권력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도시를 중요한 기관들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하죠. 그다음에 또 부족하면 또 인근에 또 대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지난 해방 이후에 가장 대규모로 신도시 개발한 데는 강남이죠. 예, 남서울을 대규모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강남 상구가 약 4천만 평 정도 됩니다. 분당 같은 게 한 600만 평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 상구가 한 4천만 평 정도 되는 아주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예, 계획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는 대규모 신도시인데 지금 강남 상구 한 160만이 살죠. 그렇게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그 강북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뭐 분당하고 일산 이렇게 개발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실 신도시를 개발 안 했어요. 이것이 주택이 부족한 가장 중요한 이유죠. 참 뭐 신도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고는 부족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존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다 아시겠습니다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 도시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자족 도시로 하겠다.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가 어우러지게 하겠다. 이렇게 많이 방향을 잡고 있죠. 근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타운을 계속 개발했기 때문에 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건 국가 정책을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거기 일자리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대부분이 그 신도시에서 그냥 출퇴근할 수 있게 그 주민들의 한 70% 정도는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대중교통으로 멀리 안 가도 되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죠. 뭐 일부는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피할 수 없죠. 뭐 어떤 메트로폴리탄이 되면서 메가시티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멀리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만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거는 국가 정책의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러면 집 문제는 결국은 집 문제는 도시 문제죠. 그러니까 집을 좋은 집만 공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어디든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사실 서울도 도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도 굉장히 밀립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정책으로 봤을 때 도시 경쟁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도시로서 도시 경쟁력 1등, 2등이 보통 뉴욕과 런던, 3등이 도쿄, 뭐 이런 식이죠. 예. 베이징이 보통 한 5등 정도 하거든요. 서울은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9등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서울의 대도시권 경쟁력이 지금 17등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에도 살기 좋은 도시는 보통 뭐 유럽에서 하는 경우하고 뭐 미국 쪽에서 할 때 이제 서로 조금씩 이제 순위가 다르긴 한데 유럽 쪽에서 할 때는 보통 1등이 비엔나, 2등이 쥐리히거든요. 미국 쪽에서 해도 뭐 비엔나가 1등 할 때가 많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할 때는 이제 그런 뭐 밴쿠버라든지 토론토 이런 도시들이 좀 순위가 높아요. 네, 아무리 영미권 도시들 순위 높은데 우리나라 도시들은 50위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올림픽은 그렇게 금메달 많이 따면서 도시는 50등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못 만들고 있고 도시 경쟁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도시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도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주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좋은 도시는 좋은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도시 서비스는 주거, 교통, 경제, 소비 환경, 금융, 사업계, 인재 육성, 문화예술 등 이런 7가지의 도시 서비스가 서로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도시가 좋은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들이 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없어요. 강남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딴 데서 인구를 뺏어오지 않으면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잠깐 뺏어왔다가도 금방 또 뺏겨요. 왜?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 못 살거든요.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요. 서울도 계속 인구가 줄어들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재와 일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좋은 도시는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한 도시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결국은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없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없으면 주택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살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드나 뭐 제가 뭐 좀 구상해 본 것인데요.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직주 근접을 기본으로 해서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도시 개발에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강남 등의 핵심 거점과 대중교통으로 긴밀하게 연계하되 중심성을 유지하도록 해서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를 잘 제공하면 강남하고 연계하되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주거 집값과 그런 월세를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하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시속 400km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하철 기술을 이용해서 GTX 같은 경우는 시속 200km도 상용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시속 200km로 상용화가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해서 강남과 직결해서 연결하면 한 15분 정도에 40km에서 50km 정도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40km, 50km 떨어져 있어도 15분 정도에 뭐 대중교통 요금으로 뭐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요금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면 충분히 가서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말 좋은 신도시를 만들어서 환경을 제공하면 그러면서 집값은 강남에 뭐 한 4분의 1 정도에 제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당 1,300에서 1,500 뭐 조금 비싸도 1,700이면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동하고 또 좋은 직장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희가 판교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15분 정도의 시간 거리로 연결하면 좋은 직장도 충분히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해서 선순환 구조가 쫙 되면 네,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강남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강북에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좋은 요소를 다 집어넣으니까 상당 기간 잘 돌아갔던 거죠. 지금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네. 그래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면 충분히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문제 해결되면 주거 문제 같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수도권은 어떻게 하냐? 네, 비수도권은 아주 비장한 일을 해야죠. 네, 비수도권은 정말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무언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 역량을 아주 결집해서 싱가포르나 뭐 홍콩 이런 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외국에서 이제 비수도권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바르셀로나 이런 데 들 수 있죠. 바르셀로나는 아주 고도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예, 자치정부의 주도죠. 예, 그런 식으로 아주 고도 자치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은 홍콩 같은 데를 생각해 보시면 홍콩은 화폐도 따로 씁니다. 화폐 주권도 따로 있고 공용어도 따로 쓰죠. 홍콩은 아예 그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비수도권에 만약에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네, 그 정도의 정말 획기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규모의 경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작은 도시는 안 됩니다. 살기 좋은 도시도 저희가 도시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100만 이하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아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100만 원 돼야 돼요.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100만 원도 부족합니다. 한 150만 정도, 한 200만 정도 되면 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집적의 효과 없이는 정말 좋은 도시 만들 수 없고 도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예, 그거는 뭐 거의 통계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도시에 몰려서 삽니다. 그건 수천 년 동안 그런 경향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화를 돌리려는 생각은 그거는 넌센스에 가까웁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 도시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도시 인구 더 늘어날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시골 가서 다 살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물론 시골 가서 살고 싶은 시골 가서 살지만 도시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골에 사는 것보다 전원주택보다 아파트에 사는 게 탄소 발자국은 훨씬 더 적거든요. 사실은 더 지속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 적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사실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택 공급 유형 간단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는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주택 유형 별로 우리가 못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적자는 나지 않게 해보자.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역사회에 기꺼이 받아들여주도록 해보자.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 집 옆에 오는 거 싫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못 만들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 적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하겠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탄소 발자국도 적은 임대주택을 만들면 그러면 지역이 많이 받아들여질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뉴스 많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주택은 그런 구상 아래서 설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게 구상을 하고 그리고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저희가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환매 조건부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도 있습니다만 그냥 환매 조건부 주택도 할 수 있죠. 토지까지 전부 판 다음에 50년 있다가 환매하는 것이죠. 대신 환매 금액은 처음에 분양한 금액 그대로 환매한다. 이렇게 만약 구상을 하게 되면 전세를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조금만 수수료를 붙여서 팔아요. 대체로 원가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당 1,300에서 아무리 비싸도 1,700을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천도 1,700을 넘지 않거든요. 최근에 뭐 이런 그 건설비가 좀 올라서 조금 더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 용적률만 약간 조절하게 되면 1,700에도 과천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원가기 때문에 한 뭐 평균 잡아서 1,500이라고 하더라도 30평이면 4억 5천이거든요. 약간의 수수료를 붙여서 4억 7천 정도에 분양하고 50년 후에 4억 7천만 원에 재사겠다. 이렇게 하면 전세 수요를 획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강남까지 출근하는데 한 15분 정도의 대중교통을 연결해 준다. 이러면은 누구나 와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분양주택 또 하다 자가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분양주택은 약간 조금 이런 이문을 붙여서 네, 이익을 남겨가지고 공급할 수 있겠죠. 원가에다가 25%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익 중에 80%는 공공이 전액 환수하는 그런 구조.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자는 이제 5% 정도만 이익을 가져가면 되겠죠. 아주 절대전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환매 조건부 주택이나 기본주택이나 분양주택이나 사업자가 가져가는 목은 한 5% 정도로 동의를 하고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이 한 80% 정도 이익을 환수해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 뭐 부자가 상한제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딱 심사해서 분양을 하고 내 공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좀 청약제도도 좀 많이 생각합니다. 일단 청약제도를 보면서 항상 저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계속 그렇게 불안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냐? 왜 그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전화 70년대 전화 집에 설치할 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이렇게 있었는데 우체국에 전화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한참 기다렸죠. 네, 전화국에
전화국에 전화 신청 한참 기다려서 전화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게 전화가 이제 기다리지 않게 된 게 83년도에 TDX라는 전자식 교환기를 우리가 개발하면서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에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전자식 교환 설비가 갖춰지면서 이제 기계식 설비를 그걸 대체하면서 전화가 이제 무한히 이제 공급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기 없이 누구나 네, 전화를 집에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옛날에 전화 중에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있었는데 하나는 집에 딸려 있어가지고 이사 가면 못 가져갔고 하나는 이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였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값이 꽤 있었어요. 값이 꽤 있어가지고 이제 막 팔리고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했거든요. 경매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게 많이 그렇게 공급하면서 전자식 교환기가 많이 공급하면서 싹 다 없어져 버렸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 청색 전화, 백색 전화도요. 신청하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순번이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 집에 놓아주긴 했어요. 근데 지금 왜 주택은 안 주는 겁니까? 그냥 기다리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무주택자는 누구나 집이 필요한데 무주택자한테 그냥 신청하면 대기를 하면 무조건 주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냥 대기를 하면 나는 내가 꼭 내가 예약금을 걸고 대기를 할 테니까 집을 꼭 줘라. 그러면 국가가 알겠다. 그래서 집을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가에다가 약간의 수수료를 붙여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청약제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예약제를 하나 만들자. 예약제를 만들어서 예약금을 걸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자. 국가가 마음먹으면 10년 안에는 꼭 줄 수 있거든요. 주택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데까지 10년이면 충분합니다. 네. 국가는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주택 분양 예약제를 해서 반복적으로 청약 안 해도 돈을 내고 예약금을 거는 거죠. 한 3천만 원 정도를 예약금으로 걸고 기다리면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래도 뭐 최소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는 출근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정도도 국가가 못 해준 이유는 없거든요. 경기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17배입니다. 경기도 땅이 서울의 17배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경기도에 1억 명도 살 수 있습니다. 네, 1억 명도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17배거든요. 지금까지 안 한 거죠. 물론 경기도에 와서 다 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걸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물론 비수도권도 굉장히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지만 비수도권이 살기 좋게 하자고 경기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견뎌라. 비수도권이 살기 좋아야 되니까 경기도 사람들은 열악하게 1시간 반씩 출근하고 하루에 출퇴근 3시간씩 하고 집도 아주 안 좋은 곳에 아주 비싼 집을 버텨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인권 침해인 거죠. 네. 비수도권에 아주 획기적인 비수도권 발전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별개로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아주 좋은 적정 주거를 대규모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약제를 해서 번호표를 주자. 번호표를 주고 50만 원, 100만 원 이런 단위로 개발하자. 아까 강남 3구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3구 2천만 평이거든요. 계획 인구 100만 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남 3구 4천만 평인데요. 강남 3구 4천만 평인데 이제 산도 많고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계산할 때 한 2천만 평 정도를 개발하면 분당이 600만 평의 계획 인구 40만 평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2천만 평 정도를 개발하면서 10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분당보다 훨씬 쾌적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경기도권에 서너 개 정도 하면 지금 주택 문제가 아주 많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번호표 주고 예약해서 기다려라. 내가 원가에 5% 가산한 거 판매 조건부 또는 완전 분양은 뭐 원가에다가 25% 가산해서 분양할 거다. 이렇게 딱 알려주고 해주면 되는 것이죠. 또 뭐 새 살고 싶은 사람은 기본주택 주겠다.
아주 뭐 저렴하게 해서 기본주택에서 아주 핵심 요지에다가 좋은 집 기본주택 새 살고 싶으면 제공하겠다. 기본주택 뭐 기본적으로 평생 사는 거기 때문에 3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서 평생 사는 거니까요. 네. 그것도 새 살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죠. 또 사실은 이 임대주택을 가장 요지에 배치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비엔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가장 요지에 배치해야 임대주택 새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이 없어지죠. 분양주택은 좀 불편한 데서 조금 그래도 뭐 마을버스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임대주택은 바로 역옆에 걸어서 가진 사람 임대주택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회적 차별이 다 없어집니다. 다음 말씀은 이제 이 주택부의 예약제는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뭐 하나의 그런 뭐 제도 설계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걸 채택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좀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잘 안 받아집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참 잘 안 받아집니다. 네.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도 못 해봤어요. 네. 예약제, 청약제보다 좋지 않습니까? 예약해서 번호표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 그냥 예약하면 반드시 준다. 1시간 이내에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수 있는 곳에 준다. 그리고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 살기 좋은 도시, 뭐 100만 규모로 만들어서 거기다 아파트를 주겠다. 그거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많은데 뭐 합당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뭐 제대로 토론을 못 해봤어요. 네, 뭐 아예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좀 무섭나 봐요. 네. 부동산 정책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앞에서 했던 말씀 다시 반복인데요.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자산 가격 안정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는 그런 집들이 있을 텐데 그건 뭐 문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자들끼리만 막 거래하는 그런 동네 또 있을 수 있겠죠. 아주 고급 주택, 아주 비싼 주택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프랑스에도요. 프랑스에 아까 천인당 주택수 590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프랑스는 아주 강력하게 주거안정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런 지역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자치구 단위로 25%를 의무적으로 장기 임대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급 안 하면 페널티를 물어요. 그래서 주거 안정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엄청나게 고급 주택도 많다는 거. 프랑스 성 같은 게 있잖아요. 아예. 네. 그런 아주 그 부자들이 사는 고급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가 않죠. 네. 우리도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평범한 서민들에게 적정 주거, 제대로 된 집을 출퇴근이 쉬운 좋은 집을 요지에 공급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세 정책, 금융 정책, 뭐 임대차 보호 정책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 보조적인 정책이지 주된 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공급은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주거 정책은 특히 조세 정책은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고 1주택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1주택자 부담이 되면은 굉장히 그런 조세 제한이 세집니다. 네, 조세 정책은 굉장히 힘든 정책인 것이고요. 금융 정책은 국가 경제 정체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하위 정책이 아니에요. 금융 정책은 전체 경제를 보고 사실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잘 해야 되겠죠. 가계부채를 정말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가계부채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좀 과잉 유동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많이 공격을 받았던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항상 물어봅니다. 근본적인 쟁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위험이 있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의 수요가 지속돼 있는 한 신속하게 적정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은 무주택 세대주의 수요가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안 되니까 폭락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천천히 주택을 공급할 거냐? 이 둘 중에 근데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공급해야 된다. 대규모 공급은 안 된다. 지금부터 획기적 공급은 안 된다. 이게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지점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주택 분양 예약제를 해서 1년에 100만 원씩 예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매년 100만 원 예약을 받아서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해서 강남까지 15분, 강북까지 광화문에 15분 대중교통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 개발한다. 뭐 수도권에 300만 원, 400만 원을 신규 공급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집값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때 경제적 미칠 악영향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집을 공급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공급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드는 겁니다. 집을 공급하는 사람은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그냥 공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 위기는 이런 기재부나 금융위원회가 잘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문제 없도록 경제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집이 없는데, 이렇게 집이 없고 사람들이 힘든데.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쟁점이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쟁점이에요. 이 부분은 결국은 다시 또 돌아가서 이게 대규모 주택 공급할 것이냐, 그 경제에 미친 영향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이 정도에서 예, 오늘 이제 마치고요. 예,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네, 또 제가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토론자로 백주선 변호사님하고 강한옥 의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주거 문제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마 문재인 정부는 이게 주택 수는 뭐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다주택자들이 투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고, 근데 이현욱 변호사님은 그건 아니다. 그리고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질 좋은 주택, 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폭락하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 같네요.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은 5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현욱 변호사님을 잘 알고 방금 이제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부분 많이 설명도 듣고 논의도 많이 했던 주제인데요. 오늘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신 것 같고, 저도 종전에 이제 들었던 내용이나 생각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발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평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소중한 발표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들이 나중에 실현이 된다면, 시민사회의 첫 제안은 공평히 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저로서는 이제 사실 거의 다 공감이 되고 특별히 반박하거나 반론할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본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 또한 어느 한쪽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고민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오래된 어떤 숙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국민들이 주거 때문에 집이 없어서 내가 적정한 부담을 하고서 쫓겨날 걱정 없이 좋은 환경에서 살만한 집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이래로 굉장히 첫 번째 해결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전히 이제 핵심적인 국가 과제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이 이렇게 호락호락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부분에서 바탕에서 보자면 주택 가격이 폭락할 위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부담 가능한 적정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 오래된 숙제, 오래된 과제를 해결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도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제 혁신적인 제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택 분양 예약제도 지난 대선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도 제안했었는데 채택은 안 됐었고 이번에 경기도 선거에서 지방자치 선거의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이 부분을 이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10분 동의하는데 아까 이제 그 전화기 신청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만 좀 짚자면 전화기 신청했을 때는 무차별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전화기가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주거는 어디 어떻게 있느냐가 같은 가격이어도 굉장히 사람의 선호라든지 이 주택의 이제 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역 바로 옆에 있느냐, 뭐 선릉역 옆에 있느냐, 아니면 뭐 광화문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예약자가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예약제가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주저하게 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 변호사님 답변을 좀 한 5분, 2, 3분 내로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네, 뭐 답변해 주시죠. 저기 이제 보시면 조금 써 있는데요. 여기 주택 분양 예약제 그 15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보시면 그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거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역에 1시간 이내에 통근 가능한 곳에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점을 지정해서 여기를 강남역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그쪽에 1시간 이내에 출근할 수 있는 곳을 한다 이런 걸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사실은 더 현실적인데 대규모 택지를 지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분당 같은 데를 지정하는 거죠. 분당 같은 데를 해서 뭐 2천만 평, 뭐 분당은 2천만 평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쫙 경기도를 살펴본 게 있거든요. 한 5군데는 할 수 있는데 그 대규모로 2천만 평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공급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GTX로 강남역까지 12분에 연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신청을 받는 거죠. 예,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토론할 분이 질문할 분이 많아서요. 혹시 이게 좀 채팅창에다가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한호 부장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들 뵙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생각 못했던 이런 그 좋은 대안들을 이렇게 주셔서 이런 대안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주택과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좋은 대안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역시 틀리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제 다 그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고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는 가지고 있으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직장과 주택이 좀 연계돼 있어서 좀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시고 그런 게 이제 좋은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럼 1시간 내로 직장과
그 주거가 결합될 수 있는 곳에 주택을 질 수 있는 땅은 있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내에 근처에 있는 땅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1시간 내에 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인지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해주신 그 이원욱 그 변호사님한테 좀 또는 주택 이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제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땅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럼 그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을 1시간 내에 그런 지역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는 거는 국가에서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되게 궁금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고 또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이제 다른 데보다 좀 높았잖아요. 거의 뭐 2분의 1 정도 된 것 같은데 1000가구당 뭐 500호 이상이 됐으니까 그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 주택 보급률이 정말 높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토론이라기보다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 또는 이제 뭐 조세 문제, 주택과 관련한 이런 조세 문제들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실패 원인이 그 주택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속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경기도 주택공사 이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면 이런 부분도 좀 답변이 좀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해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뭐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1시간 이내에 주거를 할 수 있는 택지가 있는지, 그 프랑스 주택 보급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문제 간단하게 뭐 실력이 좋으니까 한 5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죠. 전수조사를 했고 경기도에 1억 5천만 평 정도 개발 가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사실은 뭐 이런 5천만 평도 더 있는데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데만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약간 뭐 입법적 뒷받침만 있으면 1억 5천만 평 정도 개발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상은 이제 지금 핵이 이제 서울의 남북에 이제 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북, 강남에 핵이 있는데 이걸 이제 다핵 거점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핵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해가지고 강남, 강북을 연결하자는 것이고 이 핵과 핵 사이는 15분 정도의 대중교통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속 200km로 연결하고 그 비용은 뭐 별로 들지 않는다. 2천만 평 정도 경기도에 대규모 개발하려면 80조에서 100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거든요. 근데 그건 뭐 사업비 국고가 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개발해서 또 다 환수할 수 있는 것이죠. 분양해가지고 다 원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데 뭐 국고가 들어가지 않는다. 또 그 대중교통도 국고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정부는 이제 입법적 뒷받침만 조금 그러니까 이런 2천만 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을 현재의 법제 가지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재의 공공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이게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약간 필요하면은 조금 입법적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땅은 있다. 그건 다 조사했다.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땅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가만 보시면 아시지만 경기도는 평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북쪽 빼고는 이 서쪽 서남부에서 이 쫙 해서 한 4분의 3 정도가 둘러싸고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여러 정책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런 프랑스가 이제 그랑 파리 프로젝트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랑스가 이제 그 깨제베 그 고속철 기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철 가지고 파리 외곽을 다 연결하는 정책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150km 떨어진데도 출퇴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속 400km로 가기 때문에 150km 떨어져봤자 20분 만에 가는 거죠. 25분 만에 출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다 조성을 한 것이죠. 그런 정도로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를 대도시 권역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역별로 우리가 하면 이제 자치구별로 아까도 말씀드린 25% 정도의 임대주택을 반드시 짓도록 하는 정책을 했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구에 25%의 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 임대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치구 그걸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은 뭐 그 정도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호수 자체도 595 거의 이제 유럽에서 1등, 2등이거든요. 1등, 2등을 프랑스 다투고 있을 정도로 많이 했고 프랑스가 지난 10년 동안 또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위가 굉장히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주택 공급 정책을 엄청나게 했고 신도시를 엄청 개발했고 뭐 다 아시죠? 프랑스에 가보면 그 라데팡스 같은데 다 신도시거든요.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한 것이죠. 네. 예, 그거를 뭐 근처에만 한 게 아니고 그 철도망으로 연결해서 엄청나게 신도시들을 많이 개발했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프랑스는 문재인 구도시 주택 정책 문제. 예, 문재인 주택 정책. 문재인 정부는 이제 처음에 사기당한 거죠. 처음에 이게 금융 관료들한테, 예, 금융 관료들한테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제 GDP 증가율 정도로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잔액을 전년도 GDP 증가율로 막겠다 이렇게 딱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가계부채를 처음에 가계부채 관리를 뭐 가계부채 총량제 한다고 해놓고 8% 이렇게 관리했는데 나중에 총량제도 관리도 안 했어요. 가계부채를. 그런 식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되면 유동성, 이 저금리 하에서 유동성 통제가 안 되면 이거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금리 했을 때는 유동성 문제, 투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했어야죠. 아니면 뭐 총량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걸 했어야죠. 총량을 동결하면은 사람들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힘든 데만 찍어가지고 정책금융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대출 이런 건 해주는 거죠. 생활비 대출이라든지 사업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 해줄 때 절대로 집 사지 않는다는 각서 받는 거죠. 절대로 집 사지 않는다. 그 각서 받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걸로 집 샀으면 회수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했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금융 관료들한테 사기당한 거죠. 뭘 잘 몰라. 예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뭐예요? 그 론스타한테 농락당한 거 보시면, 네, 론스타한테 다 외환은행 팔아먹고 농락당한 거 다 관료들한테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사기당한 거죠. 금융 관료들한테 다 맡겨놨다가 사기당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책 잘못했죠. 뭐 그건 다 알잖아요. 뭐 갑자기 뭐 집을 사라고 되지도 않게 무슨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육성하겠다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 지원하는 정책 그런 거를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택 공급을 충분히 많이 한 다음에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주택 자체가 엄청 부족한데 갑자기 임대주택을 많이 살 수 있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면 안 되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수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실패했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면서 가계부채를 쪼지 않으니까 특히 임대주택 사업자가 돼가지고 빚을 내서 막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이제 스텝이 엄청 꼬인 거죠. 뭐 금리가 낮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낮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계부채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 특히 가계부채가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철저히 막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눈을 부라리고 막았으면 막는 거죠. 왜 못 막아요? 네. 그 다 미려 예, 아이고, 처음부터 뭐, 하면 그것만 했으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주택 공급은 그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주택 공급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택 공급을 제대로 이거를 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에 맞게 주택 공급을 한 번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선진국답게 제대로 도시 개발을 하고 제대로 주택 공급을 했어야죠. 네. 아직까지 아주 후진국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덕기 우리 위원님이 질문이 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복한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연계되어 있다. 제가 사실은 그 비인에 그때 민변에서 가봤는데 거기는 그 민간 임대주택이 공공 임대주택이 아마 50%는 6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사교육비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 대학 들어가기 쉬워서 우리나라는 이게 주거 문제하고 교육 문제랑 연계되어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주택 공급 제어를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80%가 건설 폐기물인데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하면 폐기물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 우리 김재영 사회자님은 아까 뭐 떼집애처럼 GTX 노선을 좀 강화하면 출퇴근 시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해답을 제시한 것 같고 아까 손덕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택 공급 지원 어떻게 마련하는지 재원요? 예, 주택 공급 지원 그리고 대규모 주택 공급 시 폐기물 대책 이 두 폐기물. 가지가 네.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폐기물은 문제 없어요. 짓는데 폐기물이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신도시 개발할 때 폐기물은 별로 문제 안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폐기물, 재건축 재개발이 폐기물이 많은 거고 대규모 신도시는 주로 뭐 임야나 논밭을 이렇게 정리해서 공급하니까 네, 대규모 신도시 한다고 해서 폐기물이 당장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폐기물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되는데 노후화돼서 지금 이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해야 되면 이제 그죠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면 이제 폐기물 문제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지었어야 되는 거죠. 아파트면 최소한 100년 이상 쓸 수 있게 튼튼하게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그런 배관 같은 걸 쉽게 고칠 수 있게 지금 기술이 좋아서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아파트는 100년 이상 써야죠. 네. 앞으로 짓는 거는 100년 전에는 아예 뭐 못 부수게 100년 안 되면은 그거를 뭐 몰수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예 정말 엄하게 해야죠. 아파트 지었으면 100년은 가야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폐기물 문제는 오히려 지금 신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런 게 대개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신도시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원은 뭐 금융기법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쉽다. 그리고 예, 아주 쉽고 뭐 우리가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동탄이 엄청 크거든요. 네. 동탄이 한 2천만 평 될 거예요. 네, 동탄 1, 2동탄 다 합쳐서 한 2천만 될 거예요. 그거 하는데 뭐 나라에서 돈 넣은 거 아닙니다. 네, 나라 돈 별로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만 해도 한 30군데 신도시 개발하고 있거든요. 30만 호 개발하는데 그 나라에서 돈 넣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다 사업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다 사업적인 방식으로 공기업에서 자금 조달해서 하거든요. 지금 공기업에 조금만 뭐 필요하면 출자 좀 해두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뭐 이 개발하는 전용 그런 공기업을 하나 만들든지 SPC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 사업은 수도권 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다 있어요. 남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비수도권 개발 방안과 메가시티와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이제 메가시티보다는 이제 지금은 이제 메가리전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론에서 이제 조금 그 규모의 경제가
메가시티로는 잘 안 된다. 그 메가시티 또 규모만 크지 도시는 경쟁력이 별로 없는 그런 데도 있어서 이제 좀 메가리전 논의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도 그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 뭐 예를 들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불경 메가시티, 대구 중심으로도 대구 경북 메가시티, 뭐 광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전남 메가시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지금 1,000만 이하로는 그렇게 경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봤을 때 1,000만도 앞으로 도시 경쟁력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2,000만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메가시티 2개,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이렇게 뭐 강원도 정도를 이렇게 포함해서 수도권 이거를 한 충청도도 충청도를 어디 붙여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수도권에서 충청까지 연결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과 부산 그리고 광주까지 연결해서 이거 횡으로 하나 종으로 하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냐. 규모의 경제를 봤을 때 한 2,000만 가야 되거든요. 한 2,000만 가져야 이게 세계적인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가 3,000만 훨씬 넘거든요. 3,5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도쿄하고 오사카 사이에 이제 그 신칸센을 새로 뚫었잖아요. 예, 새로 뚫어가지고 그걸 새로 뚫으면서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연결해서 이 전체를 한 6,500만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지금 갈 거라고 메가리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런 메가리전들도 지금 대도시권 자체가 3,000만을 넘어가는 것들은 몇 개씩 생기고 있고 20년 안에 5,000만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메가리전인데 이게 통일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남쪽 전체가 하나의 메가리전으로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장기적으로 하나의 메가리전인데 이제 그걸 수도권 확장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비수도권의 큰 고통이고 또 수도권도 과밀로 인한 고통, 이중의 고통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대규모 메가리전을 조성하는 것들을 국가 전력 과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수도권의 횡적인 메가리전을 뭐 광주에서 부산, 대구를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메가리전을 하고 그리고 수도권의 메가리전은 충청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서로 다 합쳐져서 전체가 하나의 메가리전이 될 거다. 그는 5,000만 메가리전으로 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두 일본의 군데로 메가리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예, 두 군데가 메가리전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원시티다. 대한민국 전체가 원시티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뭐 KT 지금 이제 고속철 기술로 400km까지는 지금 상용화가 거의 돼 있거든요. 400km까지는 지금 철도 상용 기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400km, 500km까지는 대체로 고속철 기술로 될 건데 그 다음에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하이퍼루프 같은 게 된다고 하면 이제 서울 부산이 하이퍼루프로는 뭐 한 20분 정도 거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인접 도시와의 그 연결을 한 5분 정도에 하고 그 최고 먼 데까지 한 20분에서 30분 안에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원시티가 되는 방향으로 결국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원시티가 되면서 이 모두가 서울로만 가는 이런 방식으로 됐을 예, 때는 그러면 저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임백원 교수님께서 이게 경주에서 지금 오셨는데 뭐 경제학 그 교수님도 하시고 평상시에 이게 주택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경주 입장에서 혹시 질문이나 뭐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이 주택 정책 실패했던 게 수요 측면에서 조금 이 방점을 두고 초기에 그것을 했더라면은 공급 문제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이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는 좀 고려가 좀 적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또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소득 양극화라든가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 중하위 계층이 주택을 살 그런 소득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투기의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좀 충분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고, 또 토지 공개는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 지금 공급 문제에다 모든 초점을 좀 맞추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그 모든 게 이게 수도권, 공급 예, 네. 수도권 위주로 저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돼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그 경주에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뭐 아파트 평수도 넓고 이래도 2억밖에 안 해요. 그리고 뭐 아주 뭐 시원하고 뭐 아주 환경이 좀 서울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좁은 아파트에 막 이래 사는데도 20억, 30억 하고 이런데 왜 저기 사는가 하는 그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 같은 생활을 수준을 서울에 살려면 한 4, 50억짜리의 아파트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고생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풀면은 조금 더 좋겠나 싶습니다. 예. 예, 어떻게 지금 서울의 집값이 40억이고 경주는 2억이에요. 제가 사는 건 뭐 한 2, 3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46평짜리가. 예. 아주 왜 이렇게- 좋습니다. 앞에 뭐 그러니까 강이 이게 쫙 이고 뭐 전망도 제가- 좋고 뭐 좋고 예. 그 경기가 좋은데 아마 수도권은 학생들 교육 때문에 전부 다 서울로 오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현욱 변호사님?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정확하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도시를 공급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도시. 그래서 그러면 정규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경주의 도시 경쟁이 그럼 몇 등이나 됩니까?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그럼 살기 좋은 도시 한 몇 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주가. 살기 도시 뭐 살기 좋은 자연이라든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그게 있거든요. 계속 이걸 평가를 하는 그런 순위가 있거든요. 살기 좋은 저 도시로. 입장에서는 좋은데 교육 문제라든가 제일 큰 게 교육이죠. 교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 매우 빈약하고 또 문화라든가 이런 데서 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답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종합적인 도시 경쟁력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죠.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집은 좋을지 몰라도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가 떨어지는데 여기 와서 살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의 질이 높은 도시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엔나 같은 데가 계속 1등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비엔나는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도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뭐 일자리도 엄청 좋고 그러면서 주거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교통도 굉장히 좋죠. 근데 비엔나에 막상 차를 가지고 가면요. 차 타고 다니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중교통 엄청 잘 해놓지만 차를 운전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해놨죠. 그래서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살기 좋은 도시, 그 경주가 만약에 밴쿠버나 비엔나나 뭐 어디 뭐 저기 쥐리 같은 세계적인 도시 경쟁을 가진 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겠죠. 그러면은 아마 지금부터 훨씬 집도 많이 공급해야 될걸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집도 훨씬 많이 공급해야 되고 훨씬 더 집값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많이 공급해야죠. 비엔나가 결국 많이 공급하거든요. 공급하면서 물론 공급의 방식도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꼭 집을 안 사더라도 새를 사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요지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새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꼭 나는 집 사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들도 적당한 비용 부담하에 살 수 있게 해주는 환경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살고 싶은 사람은 새 살게 해주고 집 사고 싶으면 집 살게 해주는데 그 도시가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쫓겨나지 않게 하는 정책. 그러니까 장기 임대를 많이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가 좋아져도 쫓겨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도시 자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도시 자체는 별로 뭐 경쟁력이 없는데 도시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는데 집만 싸다.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크게 저희는 평가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이 중요하다 네. 그건데 지금 장재혁 교수님께서 무슨 뭐 제안하거나 질문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저도 조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아까 우리 이현욱 교수님이 청색전화, 백색전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 시간에도 이거 가끔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얘기하면은 마치 꼰대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청색전화는 지금의 그 KT의 전신 전화국에서 공급하는 전화고요. 백색전화는 민간업자가 공급하는 전화였죠. 근데 백색전화는 무지하게 비쌌고 청색전화는 아주 가격이 쌌죠. 근데 이거는 오래 걸렸어요. 청색전화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오긴 나온다. 그게 이제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나오긴 나온다. 이게 대기 순번이 있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급한 사람은 백색전화를 사느라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일상가사 대리의 범죄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 서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값이 비싸기 때문에 백색전화 하면 뭔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 비싼 것을 일상가사 대리의 범죄에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그렇게 전화처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서 아까 배준선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제 또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 다양한 이제 조건들이 붙게 되니까요. 전화와 다르게.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택 분양 예약제를 좀 대대적으로 도입하면 상당히 많은 그 부적 현상이 해소가 되고 또 예견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주거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심리적으로라도 이제 이런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상기 신도시에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약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아까 우리 임백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프랑스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중앙 집권 국가고 사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까 떼제베를 통해서 이제 뭐 그랑파리 프로젝트 이걸 대적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해가지고 저 마르세유까지 뭐 7대학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대학 교육과 연계시켜가지고 그 파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바람직하냐 하는 점에서는 조금 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독일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알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그 살기 좋은 도시 1순위로 뽑고 있는 도시가 사실은 아까 임백원 선배님 말씀하신 경주와 같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오래된 도시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 하면 독일의 역사가 있는 도시고 원래 게르만족은 문자가 없으니까 역사가 없는데 그 역사를 만들어준 게 이제 로마 사람들인 거고 문자로 들어와서 그 로마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도시 그게 이제 남부지방의 그 뮌헨에서 한 7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게 이제 그런 거기는 도시만 파면 그 문화유산 로마 동전이라든가 로마 시대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제 경주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아주 아름답고 도나강이 이제 흐르고 하니까 그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일자리하고도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뮌헨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문화가 항상 있는 곳이고 이래서 자연환경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도시로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파리나 이런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꼭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수는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한번 도시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이제 이미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너무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바르셀로나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바르셀로나는 자치권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카탈루냐 지방 독립 독립 논의도 있고 사실은 선거도 하고 뭐 그랬던 독립을 위해서 그럴 정도로 이제 자치권이 많이 이제 부여되고 있는 곳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화된 지방 자치를 통해서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 바르셀로나 하더라도 문화가 있는 도시잖아요. 그 피카소의 도시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살려주고 키워주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자치권의 강화 측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수도권만 집중되면 어떡하냐 뭐 그런 것 같은데 질문 답변을 좀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균형 발전 이제 아까 프랑스 여기 가서 저 뭐 프랑스 뭐 특별히 프랑스 염두 두고 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니까 프랑스 여쭤보셔서 답변만 드린 거고요. 근데 프랑스는 헌법 개정을 해서 헌법 1조에다가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걸 넣었죠. 지방분권성의 부관성의 정체성으로 넣었는데 뭐 하여튼 우리보다는 훨씬 더 분권화되어 있는 나라긴 하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집권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하고 대체로 그런 수도권이 전체 그런 인구의 40%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그 집적이 오히려 그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39%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수도권이 이제 50%를 넘어갔어요. 52%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수도권에 지금보다는 인구가 한 39%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수도권 인구가 한 2천만으로 줄어야 되거든요. 2천만으로 줄어야 되면 지금보다 한 600만이 비수도권으로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인구 정책을 그런 정도의 수도권 과밀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지금까지 수도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에 오지 말라고 막는다고 안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호구제도를 가지고도 막아도 다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중국도 못 막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못하나는 못 막는 거예요. 사람이 수도권 가서 살겠다고 간다는데 그럼 못 받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수도권이 훨씬 집도 부족한 거예요. 인구 대비 집도 훨씬 부족하고 열악하고 그런데도 1시간 반 출근, 출퇴근 합쳐서 3시간 출근하면서 수도권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수도권 살기 어렵게 한다고 해가지고 수도권에 안 올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쟁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좀 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메가 리전 자체의 지역의 경쟁력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그러니까 저는 영호남이라고 딱 찍어서 만든 영호남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고민을 해야죠. 영호남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그거 수십 년 동안 했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영호남의 경쟁력 높이자 말만 했지 사실은 경쟁력이 전혀 안 높아졌거든요. 영호남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저는 영호남의 핵심 코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코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인재와 일자리가 몰려들어야 돼요.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도시. 그리고 기업들이 가서 저기서 인재가 저기 많으니까 저기 가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전력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진짜 바르셀로나 같은 걸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고는 못 살린다니까요. 다른 걸로 수도권에 오지 마라. 뭐 수도권에 집 안 지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어차피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듣도 보도 못한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선진국이 우리를 못 가르쳐줘요. 선진국이 우리를 못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어디 뭐 진짜 남부에 무슨 독립성이라도 해야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대선 때 남부 수도권 공약을 했거든요. 남부 수도권. 남부에
새로 수도권을 만들겠다. 그래서 획기적인 자치권을 새로 부여하면서 그런 핵심 거점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뭐 대선에서 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걸 해야 됩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저기 그리고 권영동 교수님이 이게 상당히 질문을 이게 많이 해서 여기 두 가지로 했는데 이걸 직접 한번 요약해서 한번 하시죠. 질문해 보시죠. 예. 교수님, 예. 글씨가 좀 많아서 제가 요약하기보다는 직접 질문하시기 나을 것 같네요. 권영동 교수님. 제가 직접 한번 질문하시죠. 예. 좀 전에 그 현재의 주거 형태가 오히려 그 지속 가능성 있고 환경 친화적이다. 저는 그 들리기가 좀 아파트를 많이 짓자 이런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앞으로 미래에 이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가 될 수 있는가?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경주 계시는 교수님이 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하셨는데 다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이제 주거 공급을 말씀하셨는데 그 양태 자체가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지금 유효이나 이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법인세 많이 내는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일자리가 많아요. 제가 저번에 깜짝 놀랐는데 이 강남 3구에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가 뭐 한 40% 뭐 이렇게 넘는다. 우리나라 전체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자꾸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자라고 하게 이제 들리는데 좀 전에 나왔듯이 이게 지역 분권 정책이라든지 지금 고민만 말씀하시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주로 유럽의 도시들 베를린, 펠름, 미넨, 뭐 파리 보면 이게 이제 상업하고 주거가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모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의 도시와 상호 연계해서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대안이 있는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걔들이 가진 사실상 이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그게 없으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고속전철 이 새로 건설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야 이 지방에 새로 도시 건설한 데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저는 실패한 유형인데 이게 뭐 또다시 또 다른 형태의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역사와 문화도 없이 대규모의 그런 이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단순하게 접근해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도시 경쟁이 계속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대한민국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러면은 역사 전통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왜 역사 전통이 없습니까? 역사 전통이 아주 많죠. 지금 뭐 경주 같은 데도 정말 역사 전통이 있는 도시고. 그런데 왜 세계적인 삶의 질 우수 도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도시 경쟁을 높이고 또 그 도시들이 서로 연계해서 또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뭐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뭐 시골에서 살아도 뭐 쾌적하고 다 살기 좋은데 왜 그 시골이 더 전원이 더 환경적이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다 측정을 해보면요 전원이 훨씬 더
환경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규모로 다 전원에 가서 산다 이러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죠. 탄소 발자국은 도시가 훨씬 더 적어요. 이것도 다 연구돼 있고 다 증명된 겁니다. 그러면 같은 인구가 산다고 할 때 저밀도로 살면요 굉장히 멀리까지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예를 들어서 뭐 용적률을 우리가 이제 서울 같으면 한 150%, 145% 정도 되거든요. 파리 같으면은 용적률이 한 270%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밀도로 개발하면 파리보다 훨씬 넓은 동네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서울 용적률을 지금 당장 높이지 않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서울 용적률 높이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왜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공급하지 않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집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럼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공간을 공급하는 방법은 공간을 많이 공급하려면 땅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든지, 그러니까 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든지, 넓게 하든지, 아니면 높이 올리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높이 오는 게 싫다. 그러면 엄청나게 넓게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환경 침해적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고밀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그거는 계산을 다 하거든요.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상당 부분 핵심 요지를 고밀도로 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그 도심 핵심 요지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저밀도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굉장히 또 도시 문제, 심각한 도시 문제가 보면 스프롤 현상이거든요. 인접 개발, 연접 개발을 하는 거죠. 계속 옆에 계속 개발하면서 난개발이 되고 더 도시가 비대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도시를 개발해서 한 100만이나 200만 단위 도시를 개발해서 이거를 좀 떨어져서 연계하자는 것이죠. 하나의 도시 연계해서. 왜 100만을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100만 도시를 좋아합니다. 월등히 좋아합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은 이게 도시가요 50만 이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100만 정도 돼야 갖출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100만 정도 돼야 그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만 도시를 좋아하는데 그걸 인정을 해야죠. 아, 나는 10만 도시도 좋은데 나는 5만 도시 살자. 그거 안 됩니다. 사람들이 100만 도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완결성을 가진 도시 구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그 이하로는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서 만들어서 그런 거를 다 그러면 전부 붙이지 말고 조금 떨어뜨려서 한 100만 정도 되면 떨어뜨려서 한 50만 정도만 돼도 옆에 연계만 잘하면 상당히 좋은 도시가 되거든요. 근데 100만 도시하고 50만 도시 상당히 다릅니다. 그거는 정말 그 사시면 느낌으로 아실 겁니다. 예, 다릅니다. 그리고 강남도 그게 어느 정도 150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죠. 그것도 만약에 강남이 50만 도시다 이러면은 그런 경쟁이 없습니다. 네. 뭐 하여튼 100만 도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잠깐만 이게 네. 그런 걸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요. 잠깐만요. 홍명 의원님께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박수 한번 쳐줘야겠는데요. 저기 자같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뭐 의원 하시면서 뭐 한번 오늘 그래도 기념으로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서. 글쎄 좀 부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늦깎이 공부해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또 우리 장재욱 교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줘서 드디어 의학과에 1호 받는데 한편으로는 경험을 많이 쌓았던 거 그러면서 현장 활동하면서 가졌던 고민들을 공부로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가슴으로 활동하다가 머리로서 정리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이번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배웠다 이제 이런 소회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이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도 참 모르는 것들 또는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달동네에서 빈민 주거운동 또는 철거 문제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오래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빈민 주거 공간에 관한 문제 좀 알았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제가 참 여전히 좀 부족한 게 많았다 또는 이렇게 고정관념화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것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말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그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특히 공감을 하는데요. 달동네 그러니까 그런 빈민 주거 그 주택들의 문제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거길 철거하고 수십 층 아파트나 이런 것들로 되는데 거기에 재주거율은 거의 뭐 10% 20% 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수십 년 달동네에 쫓겨와서 생긴 그 무덤에다 만들어진 무덤터에다 만들어진 그 달동네가 해체되고 그 위에 50층짜리 아파트가 5천 세대가 들어섰는데 사실 그 동네 현지 주민들 입주율은 여전히 10%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말로 뭐 더 이렇게 좋아지게 한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입주율이 이렇게 낮게 된 건 바로 그 공공임대주택 부분들이 결국은 주택 자본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낮은 반지하라든가 뭐 더 허름한 쪽으로 쫓겨가는 시기가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단지 주택 수가 모자르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주택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주택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산 소유의 그 문제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아이들한테까지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 생활의 불안정은 학습 불안정이라든가 뭐 정서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그런 총체적인 걸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선 오늘 말씀이 상당히 공감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소득 그 격차 더 벌어지고 중간층들이 더 중산층들이 더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 주거 불안정의 부분에서 갖는 것들이 이제는 세습돼 가는 것들에 또 그 계속된다고 볼 때 조금 더 정말 적극적인 좀 더 우리 사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그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여기 공평의 공평 클럽에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 보고 우리 모임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답변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문제 제기 겸 아직도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의 획기적인 뭐 어떤 대안을 그런 관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되면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잠깐만 저도 이게 의원님에 덧붙여서 지금 도시공사가 많잖아요. 이게 서울시도 서울도시공사 있고 각 도시마다 다 있는데 왜 각 시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도 못 짓게 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짓는 건지 왜 이유가 뭔지 그것도 좀 되게 궁금해요. 왜 그걸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 비율이 되게 낮은데 아까 뭐 프랑스는 20%고 저기 비인은 50%가 넘는데 왜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안 짓는지 그 이유가 뭔지 또 시도에는 왜 안 짓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공임대가요. 지금은 이제 지으면 그 계속 손해가 나요. 그 운영하면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없는 공공임대 모델만 만들어 놓은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공공임대는 없는 사람들만 작은 집에다 몰아넣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만 작은 집에 몰아넣으니까 이게 개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토화돼서 도시의 섬같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없는 거죠. 사실 그거 불법인 거예요. 그 인권 침해인 거예요. 개토는 인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 없는 사람인지 부자인지 모르게 하는 정책을 해야죠. 그리고 작은 거 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한 거 줘야죠. 최소한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거. 예를 들어서 18평, 25평, 32평 그런 거 줘야죠. 왜 공공임대 13평 줍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집을 주고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집을 주면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그 기본주택은 최소한의 원가는 보존하는 구조로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가 방 3개, 화장실 2개 있어요. 59제곱미터짜리 임대주택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보증금 5천에 50만 원. 근데 없는 사람이 보증금 5천에 50만 원 못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걸 주거급여로 주자는 거예요, 저는. 방 3개니까 3인이 살 수 있잖아요. 3인 가구에 임대주택 50만 원, 거기에다가 뭐 관리비 한 10만 원, 15만 원 되겠죠. 그 정도 3인 가구에 주거급여를 65만 원 당연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본주택 주고 주거급여 주자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공공임대를 하면서 공공임대 들어가면 또 주거급여를 또 안 줘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들어갔으니까 넌 주거급여는 안 돼. 공공임대 하든지 주거임대 둘 중에 하나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아끼지 않아야 될 때 이상한 데서 아껴요. 보면 이상한 데서. 이거는 제가 진짜 오스트리아 가서 보고 네덜란드 가서 보고 딱 느낀 거거든요. 걔들은 공공임대 주고 주거급여 딱 줘요. 칼같이. 그러니까 걔들은 난민한테도 공공임대 줘요. 근데 난민이 공공임대가요 1인이 50제곱미터입니다. 난민한테 주는 게 1인 공간이 50제곱미터라고. 그걸 1인한테 그렇게 주고 그리고 또 주거급여 또 줘요. 공공임대 주고 그러니까 난민이 당연히 주거비가 하나도 안 들죠. 그런 좋은 거는 왜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아껴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상한 대우를 한다고. 이건 저는 토론을 아무하고 못 해봤어요. 토론을 저하고 하자는 공무원이 0명이에요.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다들. 네. 의원도 한 번 토론 못 해요. 국회의원도 한 번 토론 못 해봤어요. 이거 법을 잘못 만들어서. 예. 여기 국회로 가야겠네요. 민주당 잘못이에요. 아니 그냥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고 민주당 잘못이에요. 주거 문제 목숨 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네. 아이고. 예, 그래서 속이 지금 좀 시원한.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11시가 넘었는데 거기 반드시 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아이고 오늘 뭐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현욱 변호사님이 뭐 하여튼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경선 우리 의원님하고 여기 또 동작구에서 안종숙 의원님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특별히 그럼 뭐 이게 지금 죄송한데 뭐 대부분 얼마 안 오셔서 다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까 권기원 우리 위원님도 뭐 여기 채팅장에다 올리셨는데 또 장조 교수님도 올리셨는데 뭐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기 채팅장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거 자료집은 올릴 거죠? 저희 이미 예. 보내드렸습니다. 자료.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